자, 정보보호 개론 과목이고요. 어, 원래 우리가 정보보호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친숙하게 생각되는 용어들이 여기 있는 용어들일 거예요. 앞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스파이웨어라든지 뭐 디도스라든지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요즘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웹 할 때 사용하는 HTTPS라든지 그 와이파이 쓸 때 쓰는 WPA2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사용 인증서, 은행 뱅킹 할 때 썼던 인증서라든지 요즘 뭐 사설 인증서도 쓰죠. 그런 거라든지 전자서명, OTP, 또 요즘 또 그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질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요런 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이 위에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정보 보호 중에 암호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2학기에 서 교수님이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컴퓨터 보안. 그쪽에서 주로 강의를 할 거고, 제 수업에서는 이름은 정보보호 개론이지만 주로 암호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중에서도 암호 기술이 그 어떤 정보보호를 하는 도구 중에 되게 중요한 도구인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학기 동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보호 개론이라고 해서 이런 쪽에 위에 있는 내용들에 관심을 갖고 왔다 그러면 좀 잘못 알고 오신 거다. 이 수업은 이 위에 이런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암호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보보호 기술을, 또 정보보호 기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컴퓨팅 기술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기술과 관련된 어떤 시대적인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지 그 기술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근데 20년 전, 제가 이제 학교 온 지 딱 20년째예요, 올해가. 20년째인데, 제가 그 학교 오기 때쯤 되게 이 IT 분야에서 그 널리 막 얘기하던 용어가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예요. 지금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유비쿼터스가 이제 미래를 정의한 어떤 용어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유비쿼터스는 그때 뭐였냐면은 5A라고 해서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장치를 쓰든지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하든지 간에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현실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또 뭐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제는 진짜 그 20년 전에 얘기했던 유비쿼터스 시대가 실제 도래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유비쿼터스에서 핵심으로 생각했던 건 내재성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컴퓨팅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컴퓨팅 장치라고 하면은 PC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어떤 가전제품에도 우리가 말하는 컴퓨팅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컴퓨팅 요소라는 거는 CPU가 들어가는 거고, 뭔가 프로세스 할 수 있는 CPU가 있는 거고, 메모리가 있고, 거기에 어떤 그 기능이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전에는 뭐 인비지블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또 AI가 핵심인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점점
진흥화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컨텍스트 어웨어라고 상황인지, 현재 상황을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이 성인인지 아동인지 이거를 저절로 구분해서 TV 시청하는 거를 제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는 뭐 이것도 다 조금 너무 오래된 얘기 같은데 기술 분야들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특정 예전에는 뭐 자동차 하면은 이게 기계공학의 어떤 결과물이었는데 지금은 전자로 옮겨가고 있고 이제는 또 컴퓨터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어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 중에 50% 이상이 다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이제 점점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학문 간의 경계가 거의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화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그 좋은 면도 있죠. 늘 우리한테 좋은 편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는데 늘 역기능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정보보호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죠. 서비스의 어떤 실현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프라이버시의 침해. 그리고 다양한 사이버 공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이버 공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점점 더 공격하기가 쉬워지고 또 그 결과의 파급 효과가 커져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파가 빠르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요즘 보면은 이제 뉴스를 좀 이것도 우리 수업하고 조금 관련은 없긴 하지만 보면은 지금은 공격의 경로가 사이버 공격의 경로가 기존 컴퓨팅 장치로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로봇 청소기,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그거를 원격에서 해킹해가지고 그 지배인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특히 뭐 이런 공유기나 IP 카메라를 집에 쓴다. 그래서 켜놓고 내가 없을 때 뭐 내 애완동물을 관찰한다든지. 근데 그것이 내가 없을 때 쓰려고 한 거지만 내가 있을 때도 누군가가 해킹해가지고 내 모습들을 관찰하고 촬영할 수도 있는 거죠. 점점 이제 기기들이 여기 보면은 커피포트로도 해킹이 된다. 커피포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이 보통 우리가 이런 커피포트나 이런 것들이 그 IoT처럼 돼가지고 여기에 컴퓨팅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쉽게 집에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뭐예요? 와이파이죠. 그럼 와이파이를 우리가 쓰는데 보통은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 놓겠죠. 다른 사람이 못 쓰게.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또 어디다 등록해 놓을까요? 커피포트에 등록을 해 놓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커피포트가 AP랑 연결해 가지고 통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패스워드를 알아내려고 AP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뭘 공격하면 돼? 커피포트를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커피포트를 공격하게 되면은 그 집에 쓰는 AP에 무선 AP에 패스워드 알아내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공격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 루트들이 다양해지게 되겠고 특히 이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이버 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이 마구잡이로 서비스가 실현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맞는 그 정보 보호가 되지 않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서비스가 진흥화되고 뭐 우리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위험도 딱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보호 분야는 우리 크게 제 생각에는 한
네 가지 분야 그리고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요. 프로그램 보안은 뭐냐면은 공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허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기술이 여기에 하나 속했는데 보통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시큐어 프로그래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제대로 개발해서 여기에 허점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어떤 허점이냐면은 공격자들이 사이버 공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허점들을 안 넣어놓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서 혹시 허점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 그거를 보완하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또 바이러스를 침투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 또 개발된 소프트웨어, 여기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것들이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은 어떤 컴퓨터 장치, 아까 봤으면 이제 커피포트도 되겠죠. 거기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 침투를 못하게끔 하는 어떤 기술들, 그게 이제 시스템 보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보안을 하려면 이 시스템에는 어떤 허점이 있는지 찾아내야 되겠고, 아니면 또 하나는 침투를 했을 때 모르는 허점을 통해서 침투를 했지만 침투했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피해를, 아니면 그 사람을 빨리 그 신고 뭔가 이렇게 알리게, 관리자한테 알릴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연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은 네트워크에 이제 우리가 통신 서비스로 요즘은 다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독자적으로 어떤 장치 하나 갖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고 뭔가 연결해서 이제 서비스 하는데, 그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사이버 공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네트워크 보안 분야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통신 서비스를 우리가 할 때 프로토콜을 써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프로토콜을 어떤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아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HTTP가 있으면 이 HTTP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얘 대신에 HTTPS를 쓰는 거예요. 이 프로토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 자체를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보안 장치들을 넣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이 수업에서 다루는 암호 기술은 얘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는 게 바로 암호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암호한다. 이렇게 그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중간인 사람들은 패킷, 그 통신 메시지를 보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거죠. 보통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HTTPS를 많이 쓰죠. 우리가 로그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로그인할 때 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쓰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하고 취약한 거지만 그거를 보호 자체를 안 하면 더 취약해지니까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더라도 아이디 패스워드는 그대로 통신상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해서 제3자들은 볼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는 다 이제 암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응용들에 필요한 어떤 보안들, 물론 통신 프로토콜 보호도 거기에 한 일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응용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응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전자선거를 만든다. 그럼 전자선거가 갖춰야 될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죠. 1인 1표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또 암호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요 두 개 쪽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통신 프로토콜을
보안, 통신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할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제가 없게끔, 부당한 이득을 누군가가 취하지 못하게끔 거기에 장치를 넣는데, 넣는다는 그 장치가 바로 암호 기술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쪽으로 우리는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번 학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킹이나 뭐 이런 거이고, 아마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시면은 다음 학기에 서 교수님 하신 수업에서 이런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쪽을 좀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정보보호 분야는 이런 것만 있지 않고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또 컴퓨터 포렌식처럼 이제 범죄 수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문가가 그쪽으로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암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대 정보보호 서비스, 정보보호할 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가장 많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면은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그래요. 비밀성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끔 해주는 게 비밀성이고요. 무결성은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다. 변조됐으면 변조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무결성이고요. 가용성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가용성. 이제 디도스 공격. 이런 게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이죠. 서비스 거부 공격이 이루어지면은 가용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무슨 공격을 받아서 인출을 못 한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용성인데, 이 세 개 중에 가용성은 암호 기술을 통해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용성은 보통 이제 디도스나 이런 시스템 해킹에 의해서 그 서버를 망가뜨리면 우리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암호 기술로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던 시스템 보안이나 이제 그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한 거고, 이런 시스템 보안은 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허점들을 이용해서 파고드는 거니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정보보호 서비스 중에 2개는, 이 비밀성과 무결성은 암호 기술 써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대에서 4대로 하나 또 추가를 하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인증이 들어오는데, 이 인증도 주로 암호 기술을 써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 기술은 이런 4대 정보 서비스 또 3대에서 그 중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때 쓰는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에서는 암호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 기술을 가지고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호 기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암호 알고리즘들이에요. RSA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AES. 이게 우리가 웹에서 메시지들을 암호할 때 또는 전자 서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 기본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인데 암호 기술을 써서 공격을 안 당하게끔, 공격을 당해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드는 게 암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우리가 만들 때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아요. 그냥 두 사용자가 어떤 약속된 절차대로 진행하면은 내가 원했던 목적이 달성되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됩니다. 물론 일반 프로토콜도 오류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거기에 고안을 해요. 근데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해서 그걸 하진 않아요. 공격자는 고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통신이 끊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프로토콜에 일반 프로토콜도 대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공격자들이 존재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일반 프로토콜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머 프로토콜은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아머 프로토콜은 그런 공격자가 있더라도 목적이 달성되거나 아니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더라도 피해가 없게끔 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 아머 프로토콜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하는 또 기본적인 그 것들이 아머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아머 알고리즘 중에 많은 부분들은 수학을 이용한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수학 이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인데 그 수학 이론을 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있으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가급적 수학 이론은 거의 설명 안 하고 좀 더 상위 수준에서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일부 조금 소개했는데 거의 수학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위 수준에서 좀 설명드리고 근데 만약에 이런 쪽으로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은 이제 실제 수학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보보호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고 어떤 문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뭔지도 어떻게 찾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암호 알고리즘들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들을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언제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암호 프로토콜들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특히 강의 후반부에 가면은 블록체인 얘기를 한 3주 정도 할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는 뭐 별로 많이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도 설명드릴 거예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암호화폐라 그러잖아요. 주로 암호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그게 그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암호 기술을 안 쓰고는 그렇게 동작하게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어떻게 따지는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보호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 방법들은 꼭 정보보호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그 문제를 저렇게 암호 기술에서 해결했네. 이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관련된, 관련이 없는 다른 것을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수업 시간에 어떤 썼던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의 분야에서 나중에 일하고 싶으신 분은 이 과목은 필수 교과인 거고요. 정보보호에서 일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은 컴퓨터 공학도로 갖춰야 될 기초적인 지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컴퓨터 공학도면 뭐 이것저것 조금씩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또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쪽 분야로 또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보통은 정보보호에서 좀 전문가가 되려면은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정보보호 쪽으로 특히 이런 암호기술 쪽으로 하려면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건 스킵. 자, 이건 이론 수업이에요. 단순히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평가는 이론 시험 2번 그걸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했었는데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썼던 게 이제 질의응답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이제 대면 수업에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은 최소한 EL에다가 질의를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언제 많이 하고 계속 안 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만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은 뭔가 질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작년부터 또 퀴즈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퀴즈도 챕터가 끝날 때마다 EL의 그 퀴즈를 오픈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사지선다니까 내가 배운 챕터를 이해했는지 보시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도 그러니까 비대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퀴즈와 질의응답은 계속 진행되고 한 5%씩 반영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은 이제 연습 문제를 과제로 내요. 숙제로 매주 나갈 거예요. 아마 그 챕터 끝날 때 그 제가 교재를 직접 만든 교재가 있고 그 교재를 PDF 형태로 올려드리는데 각 챕터 끝에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이 연습 문제들은 제가 이제 만들고 과거에 중간 기말에 썼던 문제들이고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일부 다 아니고 몇 개씩 골라서 드릴 거고요. 문제가 나갈 경우도 있고 문제가 아니라 한 페이지 정도 조사하는 내용이 나갈 수도 있어요. 뭐 NFT가 뭔지 조사해라든지 뭐 관련 챕터별로 어떤 이슈들과 관련해서 이 수업과 관련된 걸 조사하라는 거를 연습 문제 대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도 간단한 숙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대면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숙제들 제출하신 거는 수업 시간에 와서 제가 피드백 드리지 않고 별도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하고 예전에는 또 수업 시간 앞부분에 그 과제 피드백을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것도 아낄 겸 제가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늘 제가 비대면에서 했던 것처럼 한 3-4분 거 열어가지고 보면서 틀린 부분, 뭐 잘된 부분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써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문제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뒷부분 가서 블록체인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뒤쪽 갈수록 조금 더 흥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쪽 가면 갈수록 실제 우리가 쓰는 어떤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앞부분은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생소한 얘기일 수 있어요. 잘 몰랐던 얘기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고 8주에 중간 시험, 15주에 기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암호 기술이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어서 그 암호 기술이 뭔지를 맛보기로 조금 설명드리기에 되게 좋은 예제가 바로 이 예제인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한다. 우리가 축구 경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동전 던지기를 하죠. 근데 동전 던지기는 보통 그 결과를 보는 사람이 다 보고 있죠.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부정을 한다든지 엉뚱하게 한다든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전 던지기를 그렇게 같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한다.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한다. 그러면 하기 어렵겠죠. 저쪽에서 나 던질게, 너 맞춰, 너 뭐야, 앞면이야, 근데 뒷면 나왔는데 이러면 이제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암호 기술을 쓰면은 실제 우리가 못할 것 같던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뭐가 필요하냐면
함수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직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암호 기술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일방향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x가 주어지면 fx를 계산하기 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fx를 보면 이게 뭘 이용해서 계산한 건지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방향인 거예요. 일방향.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충돌 회피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 회피 특성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값인데 x, y가 서로 다른 값인데 이 함수에 넣었더니 우연히 두 값이 일치했어요.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일치했을 때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걸 찾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암호 기술에서 어렵다는 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건 할 수는 있는데 한 100년, 100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장 빠른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100년, 1000년 걸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함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동전 던지기를 할 수 있냐면은 매우 큰 정수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던지는 사람은 매우 큰 정수를 계산합니다. 매우 큰 정수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선택된 값을 f에 넣어서 fx 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fx 값을 상대방한테 줍니다. 그럼 상대방은 fx를 받았지만 얘는 fx는 무슨 특성?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가 x를 뭘로 선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앨리스 밥이라고 합시다. 이 또 암호 세계에선 A, B 할 때 이제 앨리스 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밥이 나는 앞면이야, 뒷면이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는 무슨 값을 주냐면 x를 주는 거예요. x를. 그래서 이 x가 짝수이면 뭐 앞면, 홀수이면은 뒷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공정하게 동전 던지기가 되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밥은 fx 값을 보죠. 근데 일방향성이 아니면은 x 값이 뭔지 알 수 있죠. 근데 fx에서 x를 계산하는 건 계산적으로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50%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앨리스는 어떤 부정을 할 수 있냐? fx를 주죠. 근데 나중에 뭘 공개해야 돼? 그 fx 값이 나오는 x를 공개해야 돼요. 근데 앨리스는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냐면 뭘 찾으면 되냐면 충돌이 발생하는 짝수와 홀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fx 값인데 fy도 같은 거죠. x는 짝수, y는 홀수야. 그러면 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따라서 y를 줘도 되고 x를 줘서 얘는 항상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두 번째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충돌을 찾는 게 계산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죠. 못 찾는 거야. 그런 거. 못 찾기 때문에 앨리스는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x는 매우 큰 정수여야 돼요. 매우 작은 정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연습 문제에 있는 건데 x가 매우 작아. 1부터 100 사이의 수야.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네? 예. 다 해보면 돼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범위면은 밥이 받아서 1부터 100까지를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컴퓨터에 보면 금방 하지. 그러면 x가 뭔지 알아내는 거죠. 근데 x의 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수다. 그러면 그거를 다 해보는데 100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x는 매우 커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함수가 실제 암호 세계에서는 뭐가 되냐면 해시 함수예요. 이 해시 함수는 어디서 많이 쓰냐 지금.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에서 해시 함수가 쓰이죠.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함수만 있으면은 뭘 할 수 있어? 원격 있는 사용자 간에 동전 던지기 할 수 있어요. 원래 동전 던지기는 원격 있는 사용자 간에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그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암호 기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